안녕하세요.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입니다. 시장이 지금 들쑥날쑥하죠. 그런 상태에서 몇 가지 지금 이번 주 이벤트가 있는 엔비디아 실적 내일 이제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잭슨홀 미팅 기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PC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시장에 있어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월, 화, 수 3일 연속 시장에서 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일까라는 것도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에 있어서 변동성 이런 것들도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시장에 있는 뉴스들을 한번 차분히 정리를 이참에 해보시죠. 많은 분들이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놓고 보죠. 일단은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띄워놨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6,500선, 6,400, 4,500선에서 7,000선의 좁은 박스권을 최근에 형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요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시장이 현재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좀 불편한 부분들이죠. 주저하는 정책이 나타났는데 왜 매수 사이드카가 안 걸리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이 정도 급이라면 그 매수 사이드카가 한번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시장에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6월 달 특히 이제 7월 달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됐었던 상황이고 지금 횡보 추세가 되는 거죠. 하락에서 횡보로 멈춘다. 그러니까 이제 공이 올라가다가 쑥 올라가다 공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공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물리적인 힘인가요? 지금 이 힘이 약하다라고 느끼시나요? 저는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공이라는 것이 올라가다가 딱 떨어졌을 때 여기서 변동성을 보여야 되는데 이 변동성이 상당히 작은 변동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뭔가 공을 잡고 있는 힘이 물리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이 7월 달에 하락 추세대에 있었던 부분들과 지금의 변동성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나스닥 선무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변동성을 보였던 경우가 상당히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걸렸었죠. 근데 지금 8월 들어서 특히 8월 하순 들어서 우리가 중하순 이제 넘어가는 구간이죠. 사이드카가 걸릴 확률을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 전체적인 5% 이상의 변동성이 보이는 확률이 상당히 없죠. 거의 없습니다. 1, 2% 정도의 변동성.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1, 2%의 변동성이 상당히 낯선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 1, 2%의 변동성이 굉장히 익숙한 평상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차이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7월 달에는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있었잖아. 지금은 그게 증거금이 올라가면서 줄어들었지라는 거고, 그리고 줄어든 자금들이 어디로 퍼졌을까요? 코스닥이라든지 다른 종목들로 퍼졌죠. 미국은 뭘까요? 미국 잘 아시는 것처럼 레오폴드 사태에 따른 변동성이 있었고 그것이 줄어들고 나니까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변동성이 줄어들었고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변동성이 줄어들었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히 추세를 형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가 작은 변동성 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3만 원의 바닥 차트상을 놓고 보면 찍었던 상황이 있죠. 우리가 이제 20만 원을 하회했던 것은 이건 해프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3만 원을 찍은 상태에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4만 5천 원의 저점을 찍은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좀 차트를 좀 다시 확대해 보면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24만 5천 원의 차트가 찍은 이후에 25만 5천 원을 끝났고 26만 원의 오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좀 팔고 있는데 그 파는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알기는 어렵죠. 그 파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제 개인 유튜브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차영두 TV에도 우리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MSCI 신흥국 지수에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선진국 지수에 있고요. 신흥국 지수에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1조 원 정도를 운영하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중에서 3천억 정도를 반도체를 채워 넣었다라고 보면 그 반도체의 대부분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가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 창신 메모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바이오를 팔아서 창신 메모리 사는 게 아니라 삼전닉스, TSMC를 적당히 줄이고 창신 메모리 끼워 넣는 거죠. 이번엔 누가 들어오죠? 양찌가 들어오는 거죠. 양찌 반도체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물량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결국은 MSCI 지수에 추정하면서 우리가 MSCI 지수에 추정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보통 내가 MSCI 지수보다 돈을 더 벌었고 MSCI 지수보다 돈을 덜 벌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있어야죠. 지금 창신 메모리가 기술력이 있느냐, 양찌가 기술력을 언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따라잡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수급 논리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LG엔솔이 상장이 됐을 때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LG엔솔을 무조건 끼워 넣었던 것처럼, 그다음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을 때 스페이스X를 무조건 끼워 넣었던 것처럼, 물론 여기 이제 분석이 명확하신 분들은 반론을 제기하실 겁니다. 지금 창신 메모리가 MSCI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라고 얘기하시죠. 양쯔는 이제 상장인데 언제 들어가나요?라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물량 맞추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창신 메모리 상장했을 때 한번 돌이켜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외국인들 수급이 좀 빠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상장된 이후에 다시 들어왔고요. 양쯔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미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판다라는 것은 환율이 1,37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뒤에 가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기업의 이익이 이제 막대하게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눈치 게임이라는 거죠. 무슨 눈치 게임이죠?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되기 시작한 거죠. 내일 엔비디아에서도 저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발언 가능성 이걸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내일 새벽에 발표된 그리고 이제 3%에서 이제 내일부터 그걸 분석하긴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좀 갖고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중에 저는 주주환원 정책, 왜냐하면 삼전닉스도 주주환원 정책 발표했죠.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주주환원 정책 발표했죠. 샌디스크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 안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내일 안 한다 하더라도 올해 내에는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앞서 언급드렸던 MSCI 지수와의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MSCI 지수는 뭘로 형성돼 있죠? 신흥국 지수는 결국 삼전닉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포함된 건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초과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우리가 이제 지수와 관련된 어떤 종목들을 쫙 이제 세워서 그걸 이제 편입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거를 초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주주환원 정책이 있는 종목들, 배당을 받는 종목들을 해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펀드 매니저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과연 삼전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하는데 엔비디아가 주주환원 정책을 안 할까요?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어찌됐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잠깐 빠져나갈 수 있지만 삼전닉스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타면서 갑자기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게 매수로 전환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당과 소각 이거 뭐가 오르냐 그러냐 지금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소각이 우세한 것처럼 보였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반면에 지금은 소각이건 배당이건 발표는 났는데 둘 다 오리무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옳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불과 우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각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각을 그렇게 많이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배당을 찔끔찔끔 주는 거기 때문에 배당이라도 주면 차라리 내 계좌에 찍히니까
차라리 배당이 낮다라는 건데 이번엔 어마무시하게 배당도 하고 어마무시하게 이제 소각을 하다 보니까 그 효과를 노리게 되기 때문에 소각이 좀 비교 우위로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놓고 보면 경험이 좀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가끔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외국인들이 거기다 대고 팔고 나갔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이닉스도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조금 재현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오래 지속되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그들이 팔고 완전히 나가는 게 아닌 이상 결국 끼워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주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잉여현금 흐름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순이익이 아닌 잉여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이것을 하겠다라는 건데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잉여현금 흐름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삼전닉스를 외면한다? 이건 아닌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그러면 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결국 일시적인 어떤 요소, 그다음에 중동 문제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미국 금리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저는 미뤄 짐작을 하고요. 이게 기조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것이냐라고 보면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지금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결국 문제가 안 되는 거다. 결국 그러면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어떻게 보면 얘기가 나오면 금리가 내려오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솔직히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어시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케빈 어시를 우리가 이제 매둘기라고 표현하는데 한때 이제 매파적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눈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매둘기인데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우리가 정치적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주변의 여건을 살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케빈 어시 입장에서 단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FOMC에 대한 어떤 그 보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세게 발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인 얘기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고 미국 경제를 순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친해졌다가 괜히 중간 선거에서 또 진다라든지 트럼프 대통령과 척을 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의외로 이긴다라든지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면 이건 또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과 관련해서 이벤트가 나타나고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다?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앞서 언급드렸던 세 가지, 그러니까 좀 몇 가지 요소. 저는 세 가지를 엔비디아 실적에서 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주주하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을 저는 예의주시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AI 서버에 관련해서 15% 가격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 해명,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 앞으로 계속해서 원가 압박을 받고 그 원가 압박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가격을 유지한다라거나 올리게 되면 삼전닉스한테는 호재죠.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쪽이 을이죠. 물건을 사가는 쪽이 갑인데 지금 삼전닉스가 을이 아닌 슈퍼을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건데 그걸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나마 엔비디아 이제 기대하는 건 당연히 호실적은 기대하지만 순환 투자와 관련해서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지 만약에 설명을 하게 된다라면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한 일주일 연속 하락했다가 오늘 새벽에 조금 반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전닉스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일단 시장 얘기는 저는 좀 견조하다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삼성증권의 의견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좀 보게 되면 삼성증권이 이제 매크로 시장을 분석한 그 보고서를 냈는데요.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매크로에 의한 주식 약세장 진입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것이 삼성증권의 이야기입니다. 삼성증권의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미국 경기는 20년 5월 이후 75개월째 확장 국면이 지속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단기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재정 부담, 특히 이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 미국의 어떤 3년 내 침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이제 폭발한다라는 내용인데.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일단 삼성증권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경기 확장 사이클은 단순한 시간의 함수가 아니고 노화로 종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우리가 노화가 되니까 75개월 동안 확장이었으니까 이제는 그 힘이 다 됐을 것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종료되는 것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문제가 돼야 되는데 거시금융의 불균형이라든지 중앙은행의 긴축 재정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과잉 투자, 과도한 부채는 조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과잉 투자가 아직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압박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은행의 어떤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 부분도 저는 뭐 나중에는 과잉 투자가 서로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죠. 단기적으로 과잉 투자가 지금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는 거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은행권으로까지 전이될 정도 서브프라임처럼 은행권까지 전이될 정도의 문제냐 이 부분은 또 아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용 및 소득 데이터에서 일부 확장 후반기의 징후가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침체될 확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 우리가 연준이라든지 블룸버그에서 침체될 확률은 낮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부 어떤 과잉 투자, 그다음에 어떤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반대로 생각해야죠. 견조한 매크로를 바탕으로 이익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유효할까? 라는 질문에 삼성증권은 예스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가 뭐 삼성증권의 얘기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저희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은 그들의 의견들을 좀 놓고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제가 이제 그동안에 3%에서 꾸준히 말씀드려왔던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다? EPS,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흐름들을 여전히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이익 EPS는 이코노믹 데이터 인덱스에 따라서 EDI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마무시한 실적들이 현재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지금 긍정적으로 주식을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서로 간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나무언니라고 불리우는 캐시우드는 지금 이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서브프라임을 예측했었던 그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분도 주식이 지금 이제 좀 거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시각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다양한 시각들을 보는 거죠. 다양한 시각들을 보고 어떤 논리가 지금 내가 이제 또 취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저는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 뒤에 가서 이제 요 표를 한번 보죠. 요걸 한번 좀 놓고 보면 우리가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국내 시장 중심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피를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6,500에서 8,500 보다. 요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보다는 현재 지금이 이제 저점인 거죠. 지금이 저점이고 이거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 이상으로 지금 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피 12개월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 25.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PBR은 1.4배 수준이다. 글로벌 증시에서 PBR이 1.4배는 ROE가 10%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PBR이 1.4배를 받으려면 ROE가 10%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이 10%.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자기자본 수익률이 무려 25.4%라는 거죠. ROE가 25.4%라는 것은 뭐죠? 내 돈을 은행에 맡겼을 때와 비교했을 때 단순하게 이제 이런 거죠. 은행에 맡겼을 때 지금 이제 몇 프로 받는 거죠? 우리가 3.5% 3% 받는 거죠. 그게 ROE가 3%입니다. ROE가 이제 3%라는 개념인데 지금 ROE가 25%면 25%씩 내 돈이 불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PBR은
낮기 때문에 현재에서 우리가 현재 주가는 그 한국 기업이 AI 수혜가 특별히 없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면 우리가 PBR이 현재 수준에서 놓고 보면 2.4배까지 갔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9,000포인트로 갔었던 수준이 우리가 정상적인 부분들이 아니었겠나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1.6배, 1.4배 정도 수준인데 이러한 수준에 있어서 2.4배까지 갔었던 상황, 이게 이제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적정 밸류는 뭐다? ROE가 25.4%면 적정 밸류는 얼마다? 9천에서 10,000 정도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계산에 의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계산에 의하면 지금 ROE가 10배면 지금 1.4배지만 2.4배 정도 9천에서 이게 좀 올라가니까 대략 9천에서 10,000 정도 갔을 때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적정 밸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상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면 우리가 이제 12,000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수준에서 놓고 봐도 10,000까지는 밸류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들 이 표를 놓고 보면 여기서 지금 이제 2026년 하반기 코스피 전망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 표를 보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요 내용들이 맞다라면 요 내용들에 대한 논리를 받아들인다라면 지금 이제 요 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9,000까지는 열려 있다. 물론 그것을 빠르게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는 속도가 좀 다르죠. 빠르게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는 속도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내년까지의 가시적인 목표권은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1차적으로 9,000, 2차적으로 10,000에서 12,000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그 표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한국 주식시장은 경기 민감도가 높아서 ESI 지수, 우리가 이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와 상관관계가 강한데 7월 주식시장의 조정은 조금 이례적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면 코스피 지수가 이게 녹색입니다. 이례적으로 보였던 게 결국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국회 방송을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네 사람이 구성된 거였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어떤 뭐 얘기들, 뭐 주식시장의 얘기들 이렇게 국회 방송에서 이례적으로 좀 다뤘는데 그때 제가 좀 안타까움을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뒷배경을 설명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홍콩에서 우리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오니까 우리 자산운용사 측에서 자금이 국외로 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을 좀 국내에서도 허용을 해다오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시기가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7월이면 언제였죠? 6월 말 7월이면 포모 현상이 극심했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포모 현상이 극심했었던 상태에서 거기 갑자기 확 좋은 먹잇감을 던져준 게 그런 걸 왜 감안 안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안타까움을 토로를 하긴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그것이 이제 소를 잃었죠. 소를 잃었고 외양간도 빠르게 고쳤고 그 효과가 나타나니까 7월의 조정은 이제 이례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과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은 펀드멘탈로 신속하게 회귀가 될 걸로 예상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과열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오면서 좀 한번 좀 얘기가 좀 잠깐 얘기를 좀 풀어가면 여러분들 최근에 AI 쪽 반도체 쪽에 거품이다라는 얘기 혹시 자주 거론 좀 들으셨나요? 뭐 3% 다른 분들 제가 출연하는 방송을 뭐 이렇게 깊게 보지는 않은데 혹시 이제 거품이란 단어 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는 못 본 것 같아요.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가 흔들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레오폴드 사태에 따르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르던 뭐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품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몇몇 기업들 아마존에 대한 실적 잘 나왔죠. 샌디스크 실적 잘 나왔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번에 주주하는 정책, 그다음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품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품이 아니다라는 징후들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품이 아니다라는 징후들이 나오니까 그 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은 이제 주저하는 정책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과열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거품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뭘 담고 있느냐? 펀드멘탈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표를 보게 되면 반도체 주식의 할인은 충분히 진행이 됐고 구조적 성장 지속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가 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거죠. 할인은 이제 충분히 지속됐고 구조적 성장 이게 이제 거품론이죠. 거품론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2020년 동학개미운동 그다음에 GPU 그다음에 랠리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상태인데 PER이 MSCI 월드 지수 대비해서 떨어진 경우가 지금 이제 몇 차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코스피가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것이 삼성증권의 기본적인 논리다. 기본적인 논리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차트를 좀 놓고 보면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 현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지수가 완전히 그러니까 단기 바닥을 찍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라는 것을 충분히 지금은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해 가고 있는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가 25만 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과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살래, 코스닥 살래 이런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25만 원 하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론 안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높을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만약에 23만 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기서 이제 주저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위로 튈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할 수 있겠다. 지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수도 지금 현재로서 6,500을 다시 깨고 내려갈 확률이 있을까?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조금은 삼전지수 중심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삼전직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매력적인 구간에 있어서 삼전직스를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요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표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AI 밸류 체인 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합계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나마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잡힌 것 같아요. 잉여 현금 흐름이 순이익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이 돈을 벌면 손익계산서 상에서 매출에서 비용을 깨주면 순이익이 나오죠.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익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주주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재원이고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에요. 순이익이죠. 그것을 쌓아놓은 것이 재무상태표의 자본 계정의 이익 잉여금이죠. 이익 잉여금은 우리가 순이익을 쌓아놓은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IT 기업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전닉스도 호남에 공장을 지어야 되고 용인, 청주에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에서 우리가 캐펙스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갚고 남은 것이 잉여 현금흐름이다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잉여 현금흐름이 많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고간이 두둑했기 때문에 그걸 버텨왔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논쟁이 됐던 것들이 그 고간이 이제 투자를 통해서 소진이 되기 시작하니까 차입을 하기 시작한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나타난 건데 다시 그 고간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잉여 현금 흐름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빚을 갚고 남은 돈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시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회사채를 발행, 물론 기업에 따라서 이제 온도차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업에 따라서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든지 차입을 일으켰던 그런 것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이익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한번 이어가 보면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현대차가 우리가 자사주 소각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로봇 얘기보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트렌드죠. 우리가 이제 무상증자할 때는 이제 무상증자한다라는 게 트렌드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주환원과 관련된 어떤 트렌드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이 윗단에는 이제 코스피의 자사주 매입 금액 추이, 요게 이제 SK 회색으로 나온 것이 삼전직스를 제외한 거고 삼전직스를 포함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급등하게 되는 거고 코스피 자사주 소각입니다. 이건 매입이고요. 요거는 소각입니다. 소각 금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조금 결이 약간 다릅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임직원은 뭐 급여를 준다라든지 파는 거죠. 이번에 현대차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갖고 있다가 그걸 다 소각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8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는 거고 SK하이닉스는 자사주 소각 공시를 했죠.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 공시를 하면 무조건 소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정확히 이제 우리가 워딩을 하면 자사주 소각 공시를 하면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불성실 공시범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사주 매입만 발표하면 이걸 나중에 팔던 소각을 하던 이비를 발행하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소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림 3번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현금 배당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배당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현금 배당을 하면 배당 소득세 15.4%가 이제 이중과세냐 아니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명앵커랑 명미준 앵커랑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주주환원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은 상당히 이슈거리가 되고 있고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도 여기에 이제 호응을 한 거죠. 현대차도 호응을 해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미래에셋증권 리포트를 보면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좀 많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든지 소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어떤 기준점인데 과거 이제 우리가 무상증자가 테마였을 때 자본잉여 흐름이 많은 기업들을 통해서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점쳤던 것처럼 그건 이제 가능성입니다. 어쨌든 대주주가 결정해야 되는 거고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자료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잉여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위에 이제 위에 따내는 것은 삼성전자의 순이익 및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컨센서스. 우리가 2026년, 2027년 2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들을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고 단기 순이익, 잉여 현금 흐름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고 따라 올라가는 거고 밑에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고 잉여 현금 FCF 프리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주 환원율의 수익률에 대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누적 환산 수익률, 연평균 환산 수익률을 놓고 보면 현재 지금 배당과 자사주를 우리가 한다라는 가정,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치를 좀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한 6% 정도, 하이닉스 한 7% 정도 환산 수익률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2030년까지 누적적으로 나온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정확한 이제 용어에 대한 어떤 해석이 필요한 거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서 보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우리가 올해 얼마 예상하죠? 300조를 넘게 예상하죠. 300조를 넘게 예상을 하는데 왜 110조밖에 안 합니까? 라고 보는 거죠. 300조 버는 애가 겨우 그러니까 이제 뭐 표현이 좀 속되면 겨우 100조밖에 안 합니까라는 거죠. 근데 지금 300조 대비 잉여 현금 흐름은 요 삼성증권은 대략 한 250조, 200조 좀 넘게 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다른 증권사들은 한 190조 정도 봤죠. 조금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4분기로 갈수록 정확도가 이제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약간의 차별점이 있는데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이죠. 그러면 200조가 됐던 190조가 됐던 지금 이제 110조를 했다라는 것은 50%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한 수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때 삼성전자가 현금 흐름이 높았을 때, 많은 캐시를 갖고 있을 때 뭘 원했죠? 그걸 우리들한테 배당을 주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가 2년 전만 보더라도 야, 뭔가 M&A를 좀 해라. 로봇이 됐던 아니면 뭐가 됐던 M&A를 해라라고 자꾸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그 규모도 커지고 또 노조와의 어떤 협업, 뭐 노조와의 협상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이것을 좀 주주들에게도 좀 줘라. 더군다나 이제 주주들 구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도 줘라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연속 기업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기업의 뭐 한두 해 하고 날 건 아니죠. 그러면 이런 돈들을 잉여 현금으로 좀 저는 이제 절반 이상은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은 주되 나머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 것도 주주들이 같이 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300조를 벌었으니 300조를 다 우리한테 다오가 아니라 300조 중에 니네가 투자할 거 하고 빚 갚을 거 갚고 서로 갚을 게 있다라면 SK하이닉스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런 것들 다 갚고 남는 것 중에 50% 우리 주고 50%는 미래를 위해서 써. 안 쓸 거면 줘. 안 쓸 거면 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한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표를 한번 좀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코스피의 제조업 연도별 순이익 및 잉여 현금 흐름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삼전직스를 다 포함한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뭐 우리가 뭐 정치적인 거 따져 이재명 정부가 있는 동안에는 이 주주하는 정책이 하나의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수출로서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코스피 상장사 중에 더군다나 이제 제조업 중에 뭐 화장품도 그렇고요. 뭐 많은 기업들이 주주한원이다라는 이름하에 많은 것들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시성들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벌써 9월이에요. 벌써 9월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죠?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초과 수익을 거두기 위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구간보다 지수가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 구간보다 주가가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 잉여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물론 이익이 나지 않거나 잉여 현금 흐름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잉여 현금 흐름이 여유롭게 흘러가고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포스럽거나 이러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주하는 정책이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충분 조건은 뭐다? 결국 기업의 이익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그를 통해서 잉여 현금흐름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거죠. 단순하게 이익이 빡빡한데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이익 이용을 통해서 주주하는 정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쪽만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 중심으로 현재 앞으로 성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주식은 현 구간이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빠르게 왜 안 올라가느냐, 외국인들이 왜 파느냐라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금요일 날 주린이 코너에서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